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둔 진실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하나쯤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은 자신만의 비밀 하나쯤을 숨겨두고 사는 법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비밀을 저와 남편만 알고 있는 채로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 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그야말로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어요. 말이 좋아 모범생이지 학창시절 내내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었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서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공부밖에 모르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제게는 다시 꺼내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동급생들이 제게 그런 별명을 지어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의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오로지 저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 과거의 저는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돼? 너네 지금 시험 기간인 거 몰라서 그래? 적어도 공부를 안 할 거면 남한테 피해는 주고 살지 말자. 너 저번 시험에서도 꼴등하지 않았어? 공부에 매진한다는 핑계로 늘 신경이 날카롭고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나 없었으면 다행이게요.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얘 아니면 명문대에 보낼 학생이 없으니까 저를 감싸고 오냐오냐 하기 바쁘셨고요. 법조인이셔서 늘 바쁘고 자식 챙길 여유가 없으셨던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행여 예민한 딸이 부모님의 꾸중에 상처를 받아 엇나가기라도 할까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그런 어른들 틈에서 그야말로 아나무인으로 자란 거죠.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위험한 생각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내 공부를 방해하는 저런 애들은 대체 왜 있는 걸까? 쓸모도 없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이 저한테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왕따 당하는 줄도 몰랐던 재수없는 인간이었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나머지 모두를 왕따시켰다고 생각했던 거니까요. 저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은 내가 상종을 안 한다는 식으로요. 참 외롭고 불쌍하고 짜증나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즐겨하던 취미가 독서였어요. 학교에서 독후감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란 대회는 1등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했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우연히 한 판사님의 자서전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딱 꽂히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 전 장래 희망은 의사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던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코스였고 저도 그에 맞춰서 의대에 진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퇴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에게 나도 이분처럼 훌륭한 판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법대 진학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야. 판결을 내리려면 누구 말이 옳은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친구들 마음 하나조차 이해하기 힘든 네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엄마 솔직히 걱정이 돼. 엄마는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제 진로를 말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진학이 아니라 학업을 말리시는 분이었죠. 제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라고 수험 생활을 앞둔 제가 진심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랑 할머니께서는 펄쩍 뛰면서 왜 멀쩡한 애를 정신병자로 모냐고 엄마가 돼서 애 정신병원 보내자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난리를 피우시는 통에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네요. 솔직히 저도 그때 엄마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정상 취급하는 엄마가 마냥 믿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이렇게 낳은 엄마는 당연히 나를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때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엄마의 사랑인지도 몰랐던 거죠.
여하튼 엄마를 제외한 가족들은 제 법대 진학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반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사나 판사나 가운 입고 사자 붙은 직업인 건 똑같은데 저 역시 공부가 가장 쉬웠던 재수없는 인간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진로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요. 그렇게 법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법대를 진학하고 난 이후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법전을 달달 외우기만 하고 외운 법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보다 쉽고 저한테 잘 맞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학년 때였던가 실습 수업이 있었는데 달달 외운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가 교수님에게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판결은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제 판결문에는 틀린 것이 없는데 교수님은 대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왜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답답함을 겪어야 하나 싶었죠. 그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것이 당시 대학 동기였던 남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너구나, 철가방이. 실제로 들어보니까 더 대박이다. 법전을 그렇게 달달 외워서 판결문을 쓰니까 교수님이 싫어하지. 저 교수님은 양쪽이 처한 환경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길 바라셨던 거야. 넌 그런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 속에 있는 내용만 읽은 거잖아. 너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써서 내면 완전 F다. 아는 척 많이 하고 시끄러운 남자의 남편의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전 몰랐는데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앞뒤가 꽉 막혀서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며 철밥통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공부벌레나 철밥통이나 시간 지나도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를 판단하고 부르는 것은 변하는 게 없구나 싶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멋대로 떠들어댔던 게 미안했는지 그제서야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든 잘 해내는 제가 부러웠는데 오늘 수업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꼭 도와주고 싶었다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없는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대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대놓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넌 성격도 그렇게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앞뒤 꽉 막혀서 철가방 소리나 듣는 사람한테 친구를 하자고 먼저 다가왔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정심이 너무 많대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구나 싶고 그렇게 여기저기 참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공정한 법조인은 못 될 것 같다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러지 않아서 좋대요. 법조인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들었는데 전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보더라도 칼로 무자르듯이 판단을 한다고. 그게 참 멋있어 보인다고요. 항상 사람이 그렇게 정남이 없고 인간적이지 못하냐는 소리만 들어봤지 논리적이어서 멋있다는 소리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고맙더라고요. 남편과 어울려 다니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꼭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떼듯이 저에겐 없었던 연민의 감정,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편 덕분에 생긴 것 같았죠. 나중에서야 그게 호감의 감정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대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무슨 고백을 그렇게 대놓고 하냐고 웃으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눈치였고요. 그런 마음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늘 제 곁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첫사랑이자 첫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된 아주 운이 좋고 낭만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저희의 연애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 탓이었죠. 늘상 좋아도 모자랄 연애를 가시밭길로 만들었던 건요.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안 어울리는 한 쌍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매일같이 얘기를 했지만 전 저랑 남편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항상 생각했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매일같이 다짐을 했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는 변호사 시험에 나란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초시에 합격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매일같이 붙어서 연애를 하는 대신에 도서관에 딱 붙어 앉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성적 때문에 판사 임용은 물 건너갔고 대신에 전 검사직에 임용됐습니다. 난 오히려 잘 됐다 싶은데? 논리적이잖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검사야. 난 변호인의 편에서 변호인의 입을 대신해야 하는 자리고 넌 검사, 난 변호사. 서로 성격 맞춰서 직업 잘 찾아갔다 싶은데? 검사 임용 소식을 알리자마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남편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연애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거라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남편한테 쓸데없는 얘기할까 싶어서 부모님한테는 극구 비밀로 하자고 그렇게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임용식에서 남편은 와보지도 못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의 가족들을 종종 마주칠 일이 있긴 했지만 먼 발치에서 서로 눈인사만 하고 말았고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싫다고 하면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게 검사에 처음 인관이 되고 전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내 손 안에 들어온 것만 같았죠. 더군다나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은 검사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선배들은 어떻게 초짜가 이렇게 큰 사건을 물게 됐냐면서 이거 하나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 스타 검사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변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줬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건 좀 수상한 구석이 있지 않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건 진범이 이 피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괜히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떠맡은 걸까봐 걱정된다. 법조인이 돼서 무슨 증권가 찌라시 같은 거라도 읽은 거야? 결국 경찰 쪽에서 조사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온 사람이야. 난 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사만 하고 죄가 있다 싶으면 정당하게 물으면 되는 거지. 신입 주제에 무슨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따진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반면 남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말들이 많다며 조금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검찰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에 대한 부러움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제가 늘 그렇죠 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아나무인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보란듯이 잘 해결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대로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검사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를 보자마자 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던 말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조사는 아직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었지만 허름한 옷차림에 기운도 없어 보이는 저 노인이 지금 기업이 중내산해하는 초대형 주가 조작 사기에 연루되었을 리가 아무리 봐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는 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심지어 꽤나 구체적으로 조작을 했던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허공을 보면서 혼자서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외워놓은 대사를 읊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조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지 않냐면서 화도 내고 중간중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 열을 식히고 있었죠. 아직 얘기 못 들었어? 오늘 아침에 내려왔다는데 청장님 직속 라인이래. 지금 이렇게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매일같이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게 더 시끄럽다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다들 그러시던데 혐의도 다 인정하겠다. 여기만 들어오면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구만.
왜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거야? 선배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스스로 죄를 다 인정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확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법조인의 양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피의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마음, 이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아야 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가슴속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선배는 대체 그런 마음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너 지금 이거 빨리 해결 못하면 승진이고 나발이고 검찰 내서 미운털 박히는 거다 하고요. 최준배 씨, 조사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경제사범들 형량 높게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 꽤나 높은 형량을 구형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최준배 씨 주가 조작으로 나가 떨어지고 목숨까지 잃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 목숨줄을 틀어주고 있어서 전 그렇게 할 건데 진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쩌면 마지막 호소였어요. 차라리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 말걸.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구형을 한 거라는 떳떳한 사람이라도 될걸. 피의자는 우물쭈물하다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놔뒀다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구속수사를 요청하려고 검사실로 돌아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화처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10명이라고 해요. 내 피의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 방금까지 맞은편에 앉아서 대질 조사를 진행하던 제 사건의 피해자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검사님, 큰일 났어요. 아까 조사받던 최준배 씨가 지금 화장실 창문으로...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어요. 유서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주가 조작의 진범이 아니라고요. 유서라고 했지만 거의 저에게 쓰는 편지라 다름없었습니다. 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면서 본인은 진범이 아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가족들 얼굴 못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 쪽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죠. 일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말단 중에 최말단이었던 저를 잘라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게 늘 그랬어요. 도마뱀처럼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자신의 꼬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꼬리를 잘라내오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압박수사를 진행하다 피의자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검사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매일같이 기사에 오르내리게 됐어요. 몸이 회복되자마자 출근을 해서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했지만 검사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볼 때마다 어지럼증이 다시 도지는 것 같아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청사를 들어갈 때마다 그날 일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억울하고 말하고 싶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피의자의 얼굴. 화장실 안에서 무슨 마음으로 유서를 써내려갔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하는 공간이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그때 상황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자다가 헛소리를 하면서 벌떡벌떡 깨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꼭 네가 밀었지, 네가 죽였지 하는 소리 같아서 귀를 틀어막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법정에 매일같이 나서야 하는 직업인데 더 이상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할 것 같은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어쩌면 퇴사가 당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몰랐겠어요.
저 검사 관두겠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날 일이 생각나서 저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괴로워 못 견디겠습니다. 임마, 네가 그렇게 나약한 놈이니까 검찰의 꼬리가 된 거야. 잘 생각했다. 검사 때려치우고 다른 일 좀 찾아봐. 그런 멘탈로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검사직을 내려놓겠다 다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러 간 날에도 자기 집 식구라고 생각했던 동료들에게 돌아오는 건 동정은커녕 조롱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라인 타고 올라가려고 아둥바둥거리다 고꾸라진 그 검사라면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지경까지 갈 수 있어?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 기분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완전 아나무인의 독불장군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실 겁니다. 말에도 가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수많은 화살이 그대로 날아와 제 등에 꽂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회사와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요. 검사라는 직업이 법조인이라는 꿈이 제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경주마처럼 달리느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비인간적으로 달려왔던 건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팔다리를 잃고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목표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검찰직을 내려놓고 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렇게 관두고 집에 눌러앉은 딸은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매일같이 마시면서 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매일 밤 무엇이랑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허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절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아마 찢어졌겠죠. 남편도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연애를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저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죄책감에 오히려 남편이 찾아오고 나면 더 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곤 했어요. 제발 엄마랑 같이 병원 좀 가보자. 사람이 살고 봐야지. 저한테 온 기대를 다 걸고 있었던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되자 어쩌면 좋겠냐고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미뤄왔던 병원을 가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흘러간 2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남들보다 더 흐리멍텅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죠. 멍하게 누워있다 보면 약을 챙겨 먹어야 할 시간이 오고 그렇게 끼니 때마다 시간 맞춰서 약을 챙겨 먹다 보면 하루가 가고 그렇게 하루가 모여서 한 달, 1년, 2년 의미 없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오니까 밤새 저를 내내 괴롭히던 귓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제가 꽤나 괜찮아졌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상적인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구나. 병원에서 나와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나도 밖에서 열심히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나왔을 때 프로포즈 할 정도로 떳떳한 사람은 되어 있어야겠다 싶어서 병원 들어가 있는 2년 동안 생각 참 많이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결혼하자. 병원에서 퇴원을 한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저도 최소한 제 앞가림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또 이 업을 아예 놓아버리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쉽게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 법률 사무원으로 법원에서 사무직을 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자리를 찾아갈 무렵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절도 많이 했어요. 이미 검사직에서 내려간 전 더 이상 남편에게 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배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절 좋아했던 적이 없다면서 오로지 제가 다시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기만을 기다렸다고 했고 그 진실된 마음에 저도 당연히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좋아하셨죠.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봐왔던 사람이었고 더더욱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검사직에 있었다는 거 시댁에서는 몰랐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직까지도 법원 사무직 일을 보면서 피의자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거든. 이렇게 내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다는 게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을 해서 당신도 비밀 지켜줄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냥 고졸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비밀로 하자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도 제 부탁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런 저의 처지를 밝히면 날아올 화살들이요. 대체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지금 고작 법원 사무 업무나 보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올 테고 그렇다면 전 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에겐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자는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고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면서 당신의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제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꺼내지 않겠다 약속을 해줬죠.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렇게 고졸 신분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는 엄청나게 못마땅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 열심히 키워서 법대까지 보내놓고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고작 고등학교를 졸업한 법조인도 아닌 법률 사무원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요. 저 같아도 탐탁지 않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결혼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건 저희 부모님의 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으로 오래 몸을 담고 계셨고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연줄이 본인 아들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명망 높은 법조인이시라고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도 부모님 따라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법대를 졸업해서 가업을 좀 물려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모 뜻 안 따라줘서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결혼이 마냥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고졸이라니요. 어떻게 자식 키우는 게 제 뜻대로만 되겠어요. 사부인도 이렇게 장성한 자식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한 여식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고 현명한 딸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집안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집안의 보탬이 될까 싶네요. 딸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사돈내외께서 저희 아들 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 그걸로 저도 위안 삼고 살아야지요. 뭐 이미 이렇게 결혼 진행하기로 한 거 제가 여기서 볼멘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견례 자리의 주인공이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쏙 빠진 채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 기분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제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저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 누르면서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일을 때려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면 선배 검사들의 말대로 검찰 조사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니까 저도 그 사람들처럼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으면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무시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피의자의 얼굴이 족쇄처럼 저를 쫓아다니며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속죄하지 않는 이상 이 지독한 꼬리표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저를 갉아먹고 괴롭힐 것 같다는 느낌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매일 밤 피의자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버텼던 지옥 같은 날들은 뭐 천국과도 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시겠지만 자식의 출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시동생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의 동서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었으니 전 항상 그 사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살면서 차별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편 하나 들어줄 수 없는 남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그 차별을 받아보신 적은요? 사연을 쓰면서 그 차별의 역사를 떠올려 보니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이 불안정한 저였는데 또 그건 어떻게 참아냈나 싶더라고요. 예, 이번 주 목요일에 너희 동서병원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쇼핑 좀 가자. 뭐? 연차를 왜 못 내? 네가 그렇게 바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빠봤자 하루 종일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 돌보는 너희 동서보다 더 바쁘니? 되지도 않는 바쁜 척일랑 하지 말고 회사에다가 시댁일 때문에 연차 쓴다고 그렇게 말해. 너희 동선 요즘에 병원에 손님이 많아졌다고 나한테 먼저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고 나서서 쇼핑을 가자고 하는데 어쩌다가 집에 저렇게 모자란 애가 들어와가지고는 참. 의사인 동서가 최근 병원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졌다면서 본인이 쉬는 날에 맞춰서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한 모양이에요. 처음엔 선심 써주듯이 저를 같이 끼워주시겠다고 하길래 어쩐 일로 어머님이 나를 다 챙기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차를 쓰는 것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전 어머님께 아무리 이번 주라고 하더라도 저희 법률 사무소도 일이 많이 바쁘다. 적어도 연차를 쓸 거면 한 주 전에는 미리미리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일정을 맞춰야 한다 얘기를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느냐고 바쁜 사람들이 너한테 일정을 맞추어야 하냐면서 데려가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마당에 지금 무슨 연차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를 다니는 주제에 토를 다냐고 화를 내셨고요. 어쩌겠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영원한 을인걸요. 회사에 가서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급히 연차를 써야겠다. 그렇게 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제멋대로 휴일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회사에서도 흔쾌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동서와 셋이서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비록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안 여자 셋이서 같이 어디를 나온 것도 처음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집안 내에서 티가 나지 않게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던데 우리 시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무슨 역할로 따라왔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짐을 들어주는 본인들의 수행 비서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 하하호호하며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동안 전 두 사람이 쇼핑한 쇼핑백을 양쪽 어깨에 들쳐매고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두 사람 뒤를 졸졸 쫓아다니게 바빴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작 기분은 다른 데서 상했지만요. 어머, 이 시간에 여기서 다 보네. 아이고, 며느리랑 같이 쇼핑 나왔나 보다. 듣자 하니까 막내 며느리가 뭐 의사라고 그러던데. 저기 뒤에는 둘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는 무슨 일 하는데? 아유, 아주 그냥 아들 2명 낳아놓고 둘 다 장가 잘 보냈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해. 아유, 둘째는 일이 바빠서 못 왔지. 둘째네는 집안도 얼마나 괜찮은데 사돈 두 분이 법조인 출신이라서 우리 집도 아주 짱짱한 뒷배가 생겼어. 우리 아들 변호사인 거 알고 있지? 사돈들이 우리 아들 능력이 너무 좋다고. 혹시 모르겠어. 두 분 은퇴하고 남은 우리 아들도 개업 변호사 될지도. 언제까지 회사서 월급만 받고 살겠냐고. 누군가 시어머니를 반갑게 부르며 붙잡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어머님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동서를 보면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의사 며느리냐고 칭찬을 쉴 새 없이 하시더니 뒤에서 짐을 잔뜩 들고 있는 저에게 둘째 며느리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시더니 딱 잘라서 둘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느라 같이 못 왔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말이 탁 하고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짐을 들고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전 이 자리에 며느리로서 같이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넌 거기서 왜 또 아는 척을 하려고 들어? 저 집 여사가 얼마나 입이 싼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짐 잔뜩 들고 서 있는데 냅다 둘째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네가 법조인도 아니고 뭐 법원 나가서 서무나 보는 격리 직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날 내 동창들한테 소문 쫙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너 아주 네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을 했니? 머리가 멍청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원.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나서려고 들어. 되려 시어머니는 뭐라도 아는 척을 하려고 들었던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그럼 전 대체 이 집안에서 뭐냐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저 어머님과 동서의 쇼핑에서 짐이나 들어주는 그런 짐꾼밖에 되지 않는 거냐고. 동서도 어머님이 너무했다 싶었는지 여기서 이렇게 언성 높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어머님을 말리면서 저한테 얼른 가보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고마워했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차오를 것 같은 걸 꾹 참아내고 트렁크에 짐을 싣고 저는 들릴 곳이 있어서 따로 가보겠다고 택시를 타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곤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이냐며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법원 입구로 내려왔어요.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내가 대체 이 집에서 무슨 포지션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정도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건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니 남편이 단박에 제 팔목을 잡아 끌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겨우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 사람도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삽니다. 저희 분가할게요. 분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신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새를 못 참고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일러 바치냐 또 제 탓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결국 화가 난 남편은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호텔에서 쉬고 있으라고 저를 내보냈고 제가 나간 이후로 남편과 어머님이 크게 한바탕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께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신다. 이제는 다시 그럴 일 없을 거다. 앞으로 또 그럴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여유가 되든 안 되든 나와서 따로 살자 저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집안을 한바탕 쑥대밭으로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님도 한풀 꺾인 눈치로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집안에서 계속 얼굴 보고 살 사이인데 이렇게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그때는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래도 제법 집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하시려던 말도 삼키고 최대한 싸울 만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눈치길래 그래도 이전처럼 크게 싸울 일은 없겠거니 또 저 혼자만 꽃밭 속에서 살았나 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슬슬 어머님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전 이제는 참지 않고 어머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분가하는 수밖에 없다. 제발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얼굴 좀 안 붉히고 살 수 없냐. 어머님을 붙잡고 달래도 보고 같이 맞서서 화도 내보고 제 딴에 노력이라는 노력은 다 해봤네요. 예전에 저였다면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팩 화를 내고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돌아올 성질머리였을 텐데 참 인생이란 게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꼭 화를 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대학 동문회 얘기였어요. 저희 대학 동문회 모임이 워낙 짱짱하거든요. 동기 중에는 지금 이름난 판사며 검사며 변호사가 된 친구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편이 아니라서 동문회라는 것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좀 달랐죠. 어쨌든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문회에 가는 것이 곧 단순하게 친구들과 교류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하면서 필요한 인맥들에게 얼굴 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어놓기 위한 자리인 것도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지금 개업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던 시기여서 평소에 남들 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당신 힘든 거야, 알지. 동문을 마주쳐서 좋을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번엔 부부 동반이라서 나 혼자 가기도 굉장히 머쓱한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우리 동기 중에 왜 경문이 기억하지? 경문이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둘이 결혼식 한 이후로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더 뺄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나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라고. 내가 개업하면서 경문이한테 도움받아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해서. 당신이 정 힘들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하고 혼자 가든지 할게. 생각 좀 해봐.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직까지 친구들을 마주치고 옛날 얘기를 편하게 늘어놓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순전히 남편을 위해서 겨우 딱 하루도 아니죠. 저녁 몇 시간만 참아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혼자서 어떻게 가겠냐. 더군다나 경문이가 나도 같이 오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 혼자 가면 동기들 사이에서 우스운 꼴밖에 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며칠 전부터 따로 관리도 받고 제대로 된 옷도 사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워낙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고 또 제가 검사를 어떤 이유로 관둔지도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난 상태였을 테니까 굳이 그 자리에 후줄근한 모습으로 가서 애들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괜히 남편 도움대로 간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며칠 내내 동문회 생각을 하면 손에서 땀이 줄줄 날 정도로 혼자서 참 많이 긴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문회 자리가 아니라 동문회를 가기도 전에 집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옷을 실컷 차려입고 이제 막 남편과 집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마침 잘 됐다면서 붙잡으시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만둣국 드시고 싶다고 그러지 않으시니? 알지? 너희 시아버지 입이 얼마나 까탈스러우신지. 집에서 손으로 빚은 만두가 아니면 안 드신다고 그러셔서. 잘 됐다. 너 할 일도 없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만두나 빚자. 오늘 저녁 내내 너랑 나랑 빚어야 내일 아침에 상에 올릴 수 있겠구나. 남편이 어머님을 막아섰죠. 이 사람 저랑 같이 동문회 가는 길이다. 시키실 일 있으셔도 나중에 하셔라. 꼭 같이 가야 하는 자리라고 중요한 자리니까 뺄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동문회에 가는 게 왜 제가 꼭 따라가야 하냐 물으시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너까짓게 왜 우리 아들 동문회에 따라가냐 하는 소리로 들려서 내심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부 동반 동문회라고 해서 와이프를 꼭 데리고 참석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동문회에 나오라고 하셨던 분한테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거절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녁에 그렇게 늦지 않게 끝날 것 같은데 일을 해야 한다면 다녀와서 하든지 할게요. 어머님 우선 혼자서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나름대로 잘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얘기에 어머님이 장을 보신 비닐봉투를 바닥에 탁 내려놓으시고는 대뜸 현관문을 막아서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의 행동에 남편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저 제가 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또 되지도 않는 심술이 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이지 저 같은 게 남편의 동문회에 따라간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본인 아들이 가야 하는 자리에 제가 따라가는 것이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가긴 어딜 가? 네가 감히 어딜 가서 니네 남편 얼굴을 대놓고 먹칠을 할 일 있어? 동문회에서 와이프 데리고 참석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번듯한 와이프 데리고 참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여기저기 도움이나 줄 수 있는 나가서 격리일이나 보고 집에서 살림밖에 안 하는 애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자리를 따라 나서? 안 된다. 너 집에서 설거지나 해. 남편도 그런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그 자리에서 뭔가 다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어머님을 등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사 올 때 들고 왔던 오래된 박스를 마구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관문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어머님에게 제가 검사 시절 사용하던 명함을 척하니 내밀었어요. 이제 되겠어요? 이 집에서 이런 게 통행증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머님, 저도 검사였어요. 저도 이 사람이랑 동문이었다고요. 같은 대학 나와서 부부가 같이 동문회 자리에 가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수로 막으시려고요? 무슨 권리로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법대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도 아닌 어머님인데 제가 무시해도 억울한 거 없으신 거죠? 어머님은 제가 내민 명함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면서 재차 묻더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속여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검사 일을 그만뒀을 뿐이지 자기와 동문인 것도 맞고 예전에 검사 일을 했었던 것도 맞다고 실토를 했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시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 일을 관두지 말 걸 그랬어요. 어머님처럼 사람 직업 가지고 사람 학력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라고 제가 검사가 됐던 건데 이제 와서라도 어머님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다시 할까 봐요. 어머님, 검사직 제가 관둔 것뿐이지 저 변호사 자격 아직도 다 살아있어요. 지금 나가서 개업을 해도 이 사람보다 몇 배 잘 벌어요. 그때도 어머님이 저 이렇게 무시하실 건가요? 저희 어머님 그제서야 얼굴이 빨개지셔서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좀 더 후련한 마음으로 동문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죠. 저희 부부는 지금 분가를 준비 중에 있어요. 동문회에서 돌아온 저에게 사돈댁에 연락해서 다 확인했다며 그동안 미안했다는 사과를 건네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되돌려 담을 수 있겠어요.
저 이제는 이런 집에서 제가 못 산다.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분가라도 시켜라 라는 얘기에 어머님이 집까지 얻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저도 남편과 후련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왜 참고만 살았는지 저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 벌써 70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20살 꽃다운 아가씨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마음만 아가씨면 좋은데 전 몸까지도 젊게 살고 싶어 아직도 한시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고요? 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라는 게 저에게는 평범한 종교라기보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심심하면 늘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게 교회는 놀이터이자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전 교회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모두 저에게 친절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했죠. 심지어 교회는 가기만 하면 식당에서 밥도 줬어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커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직접 교회에 다니며 배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부모님과 저, 가족은 달랑 셋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집이 다른 집보다 크기는 했지만 방마다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짧게는 몇 달씩, 길게는 몇 년씩 살기도 했죠.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고 엄마와 이모들은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전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꼭 핏줄이 아니어도 같이 놀고 같이 일하면서 매일 같이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전 아주 나중에서야 그게 아버지께서 이웃사랑을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며 지역 내에 힘든 분들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 근처에서 동냥하고 다니던 사람을 아버지께서 집에 데려와 며칠을 재워주셨죠. 아버지는 젊은 사람이 동냥이나 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주변에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둑놈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현금과 귀중품을 몽땅 훔쳐서 야반도주를 해버렸거든요. 불쌍한 노숙자인 줄 알았던 남자가 아버지께서 베푼 호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버지 탓을 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면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그 도둑놈이 저희 전 재산까지 다 들고 날랐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좋아도 정도껏이지. 그런 도둑놈 새끼까지 걷어먹이려다가 이게 다 뭐야? 아유, 속 터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금방 해결될 거예요. 다들 진정하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껏 다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면서도 전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런 점을 빼다 박은 것 같았거든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생 봉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봉사 모임에 들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걸 배웠어요. 어른이 돼서도 남을 돕는 것만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서 계속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았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워낙 검소해서 옷장에 옷이 10벌도 안 돼요. 가방이나 흔한 보석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봉사는 직업이 아니니까 돈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전 70이 넘은 나이까지도 소일거리를 하며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느 땐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거기서 80만 원을 남에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착한 척 한다고 너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말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행복하면 됐지 남의 시선 같은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식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냐고요? 다행히도 저의 유일한 가족인 아들은 저를 이해해 줍니다. 남편은 아들 어릴 때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지난 30년 넘게 제게는 아들뿐이었고요. 아들에게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 운이 좋은 편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집도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어서 먹고 사는데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항상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뭐든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돕고 살았죠. 어릴 때부터 이런 어미를 보고 자라선지 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겉으로는 이해해주는 척 해줍니다. 봉사와 나눔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아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저와 아들 사이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우리 며느리요. 며느리는 자식과 다르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으로 묶여버린 사이니까요.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들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식한테까지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만 한 아들을 위해 전 결혼할 때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나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에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떡하니 사줬습니다. 빚도 하나도 없이요. 아들은 자기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전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집이 있었지만 워낙 옛날 집이라 너무 크고 생활하기 불편해서 그 집은 놔두고 혼자 단칸방에 살아요. 아들은 걱정된다고 하지만 전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청소하기도 좋고 동선도 가까워서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혼자라 매일 외롭게 지냈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며느리를 보기도 전부터 그냥 좋았어요. 이 아파트 40평대가 전망이 제일 좋다던데 좀 그게 아쉽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해주신 집인데 30평대 아파트도 우리한텐 과분하지. 누가 뭐래? 아쉽다고 말도 못하냐? 며느리가 될 애가 말을 숨김없이 참 솔직하게 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말을 해서요. 그런데 아들 말이 며느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외국 생활을 많이 했대요. 바깥 사돈이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방식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안 하고 속을 끙끙 앓는 전 같은 사람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시원시원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부동산 아줌마도 이 아파트는 40평대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더라.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40평대로 이사 가면 되지. 공무원 월급 가지고 이 아파트 40평대까지 가려면 한 30년은 걸리겠네요. 욕심 부리지 마. 한국에서 30평대면 애들 둘, 셋은 키울 수 있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도 자주 티격태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투덜거리다가도 아들이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전 며느리가 좀 철딱서니 없이 굴어도 그러려니 했어요. 둘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거니요. 그런데 집을 계약할 때 했던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될 애가 눈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사실 남의 자식이잖아요. 30년을 넘게 각자 살다 만났으니 우리 집안이며 저를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며느리에 대해 잘 모르고요. 며느리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 저와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문화 차이인지 성격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 쉽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집도 계약하고 나면 큰일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걸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아들이 일이 바빠 시간을 자주 낼 수 없자 며느리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물을 해야 한다느니 예단도 보러 다녀야 한다느니 할 일이 많다고요. 전 며느리에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사지만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고 너무 사치 부리는 건 우리 집안 특성상 맞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들 말고는 다 간소화하자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사돈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가전 가구도 아들이 혼자 살 때 쓰던 물건들이 멀쩡하니 가져다 쓰고 예단도 하지 말자고요. 이제 가족인데 서로 돈이 오고 가는 거 너무 번거로운 일인 것 같다고요. 분명 사돈도 좋다고 하셨고 아들도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생각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요즘 예물은 옛날처럼 몇 세트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대. 전 어차피 보석 같은 거엔 관심도 없고 잘 안 하고 다녀서 둘이 끼고 다닐 결혼 반지만 하면 되는데 제가 받은 브랜드에서 해도 돼요? 그래,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결혼 반지는 있어야지. 세아가 네가 하고 싶은데 가서 하자. 사실 며느리 말에 반도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 예물을 하는 건 알았지만 몇 세트네, 브랜드네 하는 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와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상의하려는 며느리가 예뻐 보여서 전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말한 브랜드인지 어딘지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백화점에 가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내에 있는 백화점도 아니고 특별시까지 나가서 큰 백화점에 갔죠. 며느리가 말한 브랜드가 그 백화점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이 반짝반짝한 게 멋지긴 하더군요. 며느리는 정말 커플링 하나씩만 골랐습니다. 보석도 반지에 덜렁 하나 달린 게 값어치는 없어 보였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라고 했죠.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갔더니만 저는 앞에 찍힌 가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졌어요. 글쎄 가락지 2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다가 놀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명색이 결혼 예물이 몇백은 하겠거니 했지만 1,000만 원이라니요. 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사람 사는데 1,000만 원짜리 반지가 정말 필요할까 싶어서요. 제가 며느리에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 반지가 1,00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요. 그러자 며느리 입술이 대본에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다들 예물은 명품으로 한다니까요.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친정에 말씀드려서 반반씩 하자고 할게요. 세아가, 돈도 돈이지만 아무리 결혼이 일륜지대사라고 해도 이 돈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 한 칸 구할 보증금인데 너무 과한 것 같다. 내가 더 예쁘고 좋은 걸로 골라줄게.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제가 결혼하는데 없는 사람들 보증금까지 왜 걱정해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전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반지랑 가방은 꼭 받고 싶은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반지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샤넬백도 당연히 안 사주시겠네요. 며느리는 반지뿐만이 아니라 가방도 이미 점 찍어놨더라고요. 샤넬인지 뭔지 거기서 나오는 한정판 백이 있는데 그걸 꼭 결혼 예물로 받고 싶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전 어쩌면 좋을지 몰라 고민이 됐죠. 며느리 말대로 정말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날 결국 반지는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길래 전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브랜드가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우리 어머니 옷장에 옷이라곤 10벌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 반지 2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가 신부야. 내가 결혼식 주인공이라고. 근데 반지 하나, 가방 하나 내 맘대로 못 사? 자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더니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 제가 아들에게 얘기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벌써 아들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이고 뭐고 상견례 자리에선 분명히 예물이고 예단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간소화해서 적당히 하자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얘기고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남들은 다 한다는데 왜 나만 못하는데? 남들 한다고 어떻게 다 따라서 하냐? 그날 저녁 아들은 밥 생각도 없다면서 저녁도 안 먹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와 티격태격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핸드폰만 내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야 오히려 제게 죄송하다고 며느리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경제관념이 잡히질 않아 철이 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말하는데 전 오히려 제가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희 때야 부모님이 금가락지라도 하나 주시면 그게 예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한테야 집이랑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다. 그 나이에야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해서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네 통장으로 돈 넣어줄 테니까 주말에 너희끼리 가서 예물 계약하고 와. 우리 며느리 샤넬 백도 사주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남의 집 보증금 같은 걸 왜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참 병입니다. 제 자식보다 남을 생각하다니 멍청했죠.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죠. 제가 돈 1,000원에 벌벌 떤다고 제 자식까지 그렇게 살게 만들었나 봐요. 전 그 일로 다시는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사돈에게 들었단 말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하길래 전 결혼 반대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야 많으셨겠지만 그럴수록 안사돈께서 아들한테 의지하고 집착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막내로 커서 곱게만 자랐거든요. 사돈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 아직도 이것저것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식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장가 가면 전 아들 일에 일체 신경 안 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 며느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제 말에도 사돈 어른들은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귀하게 키운 딸내미를 홀어머니의 외동 아들한테 시집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상견례 날 저녁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 존재만으로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신경 쓴다고 했는데 예물 준비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제가 며느리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상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들 생일이 마침 주말이긴 했지만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아들 며느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야 할 것 같아 전 생일 전날 미역국이랑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만 해서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있을 때 가는 건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 일부러 다 출근했을 때 같습니다. 문 앞에다가 두고 가려고 아이스박스에 단단히 포장까지 해갔죠. 아들네 집에 가는 건 결혼 전에 집 보러 한 번 가보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요즘 아파트라 그런지 아예 아파트 입구부터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모르면 아예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아들 생일이라 음식 좀 해왔으니까 아파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만 알려주면 현관문 앞에 반찬 두고 간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귀찮다는 듯이요.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해먹어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봐야 상해요. 그냥 내일은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으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어도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미 집 앞에 와 있다는데도 기껏 해온 반찬까지 가지고 그냥 가라네요. 내가 집 안까지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 생일이라 해온 반찬 문 앞에 좀 두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겠니? 며느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집에 온 걸 싫어하는 티를 내니 저도 순간 욱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빠한테 전화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건데요? 은근 아들 생일인데 제가 준비도 안 해줬다고 눈치 주시라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에게 아들 생일상도 안 차려주냐고 눈치를 주려고 찾아온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올까봐 영어로 된 아파트 산다는 소리는 내가 듣기야 했지만 어쩜 너까지 이러니? 안 그래도 준석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세아가 너한테 한 거야. 내가 너 뻔히 바쁜 거 아는데 아들 생일상 차려주라고 전화했겠니?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행여나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기라도 할까봐 연락하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어떻게 하고 사나 보러 오고 싶어도 집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생일날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니까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암튼 저희 집 비밀번호는 못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한참을 아파트 앞에 서 있었죠.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 싸온 반찬과 미역국을 경비실에 맡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제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는 게 기가 차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사준 아파트인데 말이죠. 이런 치사한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며느리에게 개무시를 한번 당해보니까 치사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밤새 생각을 정리해봤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지만 전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말만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도무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배려해준 만큼 저도 배려받고 싶었고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풀어줘서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며느리에게 제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생일상도 못 차려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 아파트 앞에 도착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욱하는 심정으로 오긴 했지만 목적은 아들 생일상만 차려주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고 불편하더라도 무슨 잡상인 하듯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자 싶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오실 거면 연락을 하지 뭐하러 힘들게 버스를 타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전화했으면 모시러 갔을 거라고요. 전 어제 반찬을 두고 간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아침만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깼는지 부스스한 몰골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놀란 토끼 눈이 됐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지. 며느리는 역시나 제가 온 게 달갑지 않은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제가 온 게 좋은지 방 구경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 하실 텐데 얼른 밥부터 먹자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생일이라고 상 차려주시려고 오셨대. 어제 어머니가 반찬만 두고 가셨다는데 어딨어? 그게 사실은... 며느리의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하길래 제가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비실에 맡기고 간 반찬이며 미역국이 냉장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며느리를 쏘아봤죠. 혹시 아직도 경비실에서 안 가져온 거냐고요.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조금 놀란 듯 보이던 며느리가 금세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어서 반찬 필요 없다고요. 뭐야? 설마 필요 없다고 내가 해온 반찬을 다 버렸니? 입술을 불룩하게 삐죽거리며 필요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내다 버리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나 들었지 제 며느리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가 싸다 주신 반찬 버렸어? 어제 퇴근하고 경비실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그걸 다 버렸다는 거야? 버리긴 안 버렸어. 어차피 가져와도 안 먹는 거야. 그냥 경비 아저씨 가져가서 드시라고 드렸어. 그걸 말이라고 해? 아예 가지고 들어오기 귀찮아서 남한테 준 거야? 누가 안 먹는데? 나 우리 엄마 반찬 먹고 싶다고, 매일 엄마 집밥 생각난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진짜 그놈의 집밥 타령. 그렇게 엄마 집밥 먹고 살고 싶었으면 그냥 평생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제 며느리지만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남이 준 음식도 저는 미안해서 못 버릴 것 같은데 저렇게 남편 생일날 먹으라고 해준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도 귀찮아서 남을 준답니까? 여보, 정말 왜 이래?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맨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당신 마마보이야? 반찬 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무슨 사과를 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신 어머니 잘못도 있는 거지.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멀쩡한 제 아들을 마마보이 취급하면서 절 개념 없는 시어머니로 몰아가더라고요. 새아가, 너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아무리 외국에서 자라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지. 어머니, 지금 저더러 싸가지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야말로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날 전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까짓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우리 친정에서도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자꾸 치사하게 나오시면 저도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집 구해달라고 할 거라고요. 이제 보니까 네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도 아주 형편없이 받았구나. 나도 너 같은 며느리한테 내 집 주기 싫으니까 썩 나가. 아들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전 생각했어요. 어쩌다 제가 저런 며느리를 봤나 싶어서요. 며느리와 얘기를 하다 보면 저조차도 이성을 잃었어요. 처음 다짐했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 둘만 잘 살면 상관없다. 관심을 끊으려 해도 며느리라는 애가 저렇게 모자란 애처럼 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전 당분간 며느리 얼굴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 중에 형편이 좋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독거 노인 가져다 줄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해서 제 속을 뒤집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온 손님을 돌려보낼 순 없으니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커피도 한 잔 내주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 전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왔다더군요. 전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며느리 성격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오빠 먹으라고 해주신 건데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건 잘못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도 그래도 며느리라고 벌써 정이 들었는지 고개까지 숙이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안쓰럽더라고요. 정 그날 일로 당연히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줘서 마음이 좀 풀린다고 했죠. 이것도 다 서로 가족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도록 하자. 나도 어른스럽지 못하게 군 건 미안하다. 서운했던 일이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가만 보니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닌데 생각이 짧아도 좀 많이 짧은 것 같더군요. 말을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어서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요. 며느리가 제가 사는 집에 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기했나 봐요. 제가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집에 이것저것 많거든요. 신생아 모자뜨기 봉사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뜨개질 실도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노숙자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느라 자료들이 널려 있었죠. 그걸 보더니 며느리가 또 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또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오빠한테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다고 듣긴 했지만 저 사실 어머니네 집에 와서 보고 놀랬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작은 집에 처음 들어봐요. 아무리 혼자 사셔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 사세요? 혹시 매일 봉사 다니면서 남만 퍼주느라 어디 빚 있고 그러신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아가 너한테 도와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며느리가 저에게 빚까지 지면서 남을 돕고 다니는 건 아니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어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우리 아들은 도대체 이런 애한테 왜 끌렸을까라는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거기다 저렇게 눈치가 없고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 애가 어떻게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맹해 보여도 나름 지역 내에서 알아주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어에 능통해서 외국에서 온 바이어와 미팅도 한다던데 저런 눈치로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정말 며느리와 가족이 될 수 있기는 할까 싶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보려고 해도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대니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이젠 아예 미움받기로 작정을 했는지 없던 정마저 뚝 떨어지게 할 정도로 정점을 제대로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지역 내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원금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기관에 찾아다니며 행사를 했죠. 보육원이나 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이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스를 만들고 설문도 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웬일로 며느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자기도 뉴스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휴지를 몇 겹씩 쓰고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걸 봤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행사에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육원에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며느리가 철은 좀 없어도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인가 봐요. 사람은 애초에 고쳐 쓰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여자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식까지 버리는 부모는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래도 너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얼마나 다행이니? 요즘 나라에서 밥도 못 먹으면 밥도 주고 생리대 못 사면 생리대도 주잖아. 못난 부모랑 사느니 보육원이 낫지.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하다 설문지를 쓰고 생리대를 받으러 온 아이들한테 저딴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의 말에 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안 그래도 힘든 애들한테 꼴랑 생리대 몇 개 주러 와서 버린 부모가 어쩌고 시대가 어쩌고 그딴 소리가 나와. 전 세상에 어쩜 이런 애가 있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애가 제 며느리라뇨. 기가 찼습니다. 전 분명 며느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른스럽게 타이르듯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다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없었는데 어쩜 우리 며느리라는 애는 저를 이렇게까지 화가 솟구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30이나 넘은 어른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기껏 쉬는 날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온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잔소리가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 제 말이 틀려요? 부모 같지도 않은 그딴 부모랑 사는 것보다야 차라리 보육원이 낫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엔 참 밝고 예쁜데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 성질을 건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절 화나게 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며느리 사이가 역전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글쎄 제가 집을 날려버렸지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를 아주 많이 닮았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겪으신 일을 옆에서 다 봐놓고도 저는 세상을 너무 믿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며 알게 된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인데 국립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더라고요. 지원해줄 부모도 없는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 순간 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살았던 친구가 생각이 났죠. 아버지가 집에 살게 해준 많은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법대에 합격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대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 도움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어요. 그 이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기 때문에 사법고시도 단번에 통과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대학생을 도와줬습니다. 몇 개월을 제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학비랑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요. 공부를 하면서 일까지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제가 용돈도 자주 줬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린애가 제 이름으로 사채를 받았다더군요. 사채업자한테 제 손녀라고 속이고 집까지 데려와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사채를 못 갚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겠다는 계약서까지 썼다더군요. 제 인감 도장까지 가져다가 떡하니 찍고요. 알고 보니 대학을 합격했다는 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봉사 다니던 사람들은 제 사정을 듣고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제게 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7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신고를 해주고 변호사도 알아봐 줬어요.
저를 속인 아이를 잡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집도 다시 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요. 아들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갈 곳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있어서 전 당연히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들은 그 먼 곳에 저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기어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전 절대 아들 집에는 가기 싫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역시나 며느리는 저를 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밉살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거 봐요. 괜히 오지랖 넓게 남만 도와주고 다니면 뭐래요?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사기나 당하고. 당신 안 그래도 어머니 속상한데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한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당신이야말로 약속 지켜.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는 거 딱 한 달이야.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절대 시어머니 수발 못 들어. 당신이 무슨 우리 어머니 수발을 든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신 수발을 들으면 들었지. 자꾸만 저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아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번 일은 제 잘못이 맞는데요. 며느리 말대로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가 집까지 날리게 생긴 데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멀어도 그냥 저희 부모님 집에 갈 걸 그랬어요. 며느리랑 한 집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대놓고 제게 눈치를 줬어요. 제 짐이 많아서 집이 좁아졌다는 둥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자꾸 제 마음대로 아무데나 둬서 불편하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저도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갔어요. 며느리의 생각 없는 말투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도저히 못 참겠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지만 제가 있는 앞에서까지 제 아들을 막대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며느리를 깨워주기도 했는데 아들이 화장실에 있다가 조금 늦게 깨었나 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생지랄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일찍 깨우라고 했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까먹어? 새아가,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 알람만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출근한 남편한테 구박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렇게 바쁘면 네가 먼저 일어나지 그랬어. 그럼 어떡해요?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데요. 뭐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야?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집에 죽치고 있는 거 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낼 순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대로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혼자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이 제게 너무 미안해서요. 아들은 애써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요새 회사에 일이 많은지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매일 야근하느라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접니다. 저도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못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놓고도 도대체 뭐가 좋다고 아침부터 그 난리통에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한 며느리가 걱정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병입니다. 전 출근하는 며느리한테 아침부터 괜한 소리를 한 게 미안해서 급한 대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약밥이랑 샐러드까지 도시락통에 담아서 택시를 탔어요. 일하느라 바쁠 테니까 점심시간에 맞춰 후다닥 가져다주고 오려고요. 회사 앞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잠깐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때마침 며느리가 회사 건물 앞에 혼자 있더라고요. 전 잘됐다 싶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내가 넣어주려고 도시락 좀 싸왔어. 약밥은 하나씩 먹기 좋게 포장해왔으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 어머니, 여기가 회사지 무슨 소풍 왔는 줄 아세요? 도시락은 무슨 도시락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침을 걸으면 어떡해. 세아가, 너 아침 걸으면 속 쓰리다고 매일 위장약 먹잖아. 귀찮아도 가져가서 하나만 먹어. 그때 마침 회사 건물 안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오면서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회장님 아직 도착 안 했냐고 물으면서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눈짓을 하며 얼른 돌아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눈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회사 동료들일 텐데 빨리 돌아가자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으로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차 앞으로 몰려가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바쁜데 내가 괜히 귀찮게 했네. 그럼 이거 이쪽에다가 놓고 갈 테니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나는 갈게. 정말 어머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쪽팔리게 여기가 어디라고 하셨네. 이런 거 먹을 시간 없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며느리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또 제게 심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닥에 내려놓은 도시락 가방까지 발로 툭 치면서요. 며느리와 잘해보려고 했지만 괘씸해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가방이 넘어지면서 도시락통이 아예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약밥을 주었습니다. 며느리 면상에 던져주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곁으로 웬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누님, 송이 누님 맞죠? 저예요. 보은 살 때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던 진웅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법대생 진웅이네. 아유, 이렇게 늙은 할머니를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어? 살면서 세상이 참 좁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정말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집에 살면서 법대에 들어갔던 진웅이가 글쎄 제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진웅이 넌 당연히 사법고시 통과해서 멋진 법조인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됐네. 제가 누님을 어떻게 잊어요. 누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요. 그때 누님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눈앞이 깜깜할 때 제 등록금도 내주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땅도 빌려주신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진웅이 대학을 보내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진웅이 어머니에게 농사지을 땅도 빌려주시고 진웅이네가 이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당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다네요. 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어머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정말 누님네 식구들이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진웅이는 옛날 생각이 나는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이렇게 큰 회사 만드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손등을 다독여줬어요. 그러자 진웅이가 제게 농담을 하더군요. 그럼 이제 그 많은 땅은 다 제 거가 되겠다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번에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까지 눈치를 보느라 잠자코 있더니만 땅 얘기에 눈이 아주 동그래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 재산은 제가 다 물려받았어요. 제가 지금이야 코딱지만한 집에 살기야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돕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설마 누님이 만든 약밥이에요? 아이고, 누님이 만든 약밥 정말 많이 생각났었는데 이거 저도 하나 먹어도 되죠? 힘들게 만든 거를 왜 바닥에 내 동댕이를 쳐놨어요?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이 회사에 다니거든. 내가 며느리 주려고 싸웠다가 실수로 바닥에 다 떨어뜨렸지 뭐냐. 저야 혹시나 진웅이가 우리 며느리를 나쁘게 보기라도 할까 싶어 애써 제가 떨어뜨렸다고 둘러댔어요. 누님 며느리가 우리 회사에 다닌다고요? 누가 누님 며느리예요? 저와 진웅이의 대화를 구석에서 웅크리고 서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슬슬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전 저희 며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진웅이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누나 며느리면 내 며느리나 다름없지. 내가 오늘처럼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김비서, 오늘 비서실 회식은 내가 한우로 쏜다. 저도 진웅이와 오랜만에 만나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살 때 매일 일이 안 풀린다고 술 먹으며 울며 불며 하던 진웅이가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웅이는 어떻게든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까지 했어요. 전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뭐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넌지시 우리 며느리가 일이 많은지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애 만들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웅이가 앞으로 절대 직원들 야근시키는 일 없게 하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제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뭘 몰라서 철없이 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재산도 그렇게 많으시면서 남들 앞에서 떵떵 안 거리고 힘든 사람들 도우시는 모습에 정말 존경합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철없는 소리 하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이제야 제 진가를 알게 됐는지 아주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전 며느리가 제게 한 행동을 모두 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 좋다고 결혼까지 한 아이잖아요. 며느리도 제 자식인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르치고 보듬으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진웅이와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덕분에 며느리도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해졌다며 제게 아주 고마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여곡절 많으시겠지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